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용팀의 이호근 매니저 그리고 호랑이 팀의 강시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전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전략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주 핵심 전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656억 달러의 시험대. 굉장히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최후 통첩, 그리고 세 번째는 순환매 확산인데요. 656억 달러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일단은 기대되는 포인트부터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6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항상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의 거의 마지막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느덧 이제 우리 차례 지내고 나니까 벌써 엔비디아 실적을 궁금해하게 될 날이 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실적은 뭐 의심의 여지는 없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좀 많이 약해지긴 했죠. 그렇죠. 예, 한참 잘 나갈 때보다. 뭐 주가의 네. 움직임은 좀 약해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눈이 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뭐 과거처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부분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뭐 여전히 GPU라던가 HBM에 대한 수요들은 여전히 지금 줄을 서서 뭐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그렇죠.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뭐 이번에도 실적은 뭐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과거처럼 뭐 그렇게 막 급등하는 흐름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거를 잘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빠지지도 않지만 뭐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는 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수준에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이러한 실적 발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실적 발표를 보면서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화면에도 나가다시피 반도체 관련주의 움직임이잖아요. 네. 이런 움직임은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좀 꺾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엔트로픽 나오고 막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워낙 돈을 많이 지금 퍼부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발목 잡고 있는데 반대로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흐름에서 보시면 반도체 장비,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이쪽은 뭐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나 뭐 클라우드 회사들이 빠져도 맞아요. 이쪽은 이제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우리 국내 역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AI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소프트웨어보다는 지금은 이제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서 이거를 같이 AI랑 한 흐름으로 보지 마시고 분리해서 보시면 여전히 이런 요인들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 빠져도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가는 요인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엔비디아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 있으니까 국내 증시에 또 IT 랠리에 힘을 한 번 더 보태주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일단 이호근 매니저께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주셨고요. 개별적으로 좀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언팩 행사가 삼성전자 주가에는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못할지 애매하죠. 애매하지만 제가 추천했던 뉴플렉스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뉴플렉스가 삼성전자 S25에는 납품을 하지 못했지만 S26에는 납품을 했거든요. 그럼 또 장비주에 대한 생각을 그냥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확장을 시켜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 작년에 갤럭시 S25가 한 2천만 대 넘게 정도 팔렸다고 집계가 나왔어요. 이번에 S26이 물론 작년에 팔렸던 S25만큼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체 그런 주기가 있기 때문에 1년 만에 또 많은 그만큼의 주기가 발생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S26 이번에 온디바이스 AI에 탑재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많은 경쟁사들 이제 애플이라든지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직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장착을 아직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갤럭시
26이 먼저 장착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스마트폰 S26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떠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S26에 들어가고 있는 그 반도체 있죠. 반도체 그 엑시노스라고 있는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반도체 칩이 아무래도 S26에서 잘 팔린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 생산 증가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한 이번에 S26 핸드폰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발달될수록 들어가는 랜드라든지 디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핸드폰이 많이 팔리면 또 그 부분도 많이 좀 수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될 수는 있겠고, 만에 하나 S26이 뭐 언팩 행사에서 뭐 그렇게 성황리에 끝나지 못하고 생각보다 좀 미미했다 하더라도 예.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린 데는 그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크게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밀리면 또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네.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000조가 됐어요. 근데 영업이익과 매출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정도 1,000조의 그 시가총액 위치에 있을 회사가 아니고 PER이 훨씬 이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9만 전자, 20만 전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30만 전자, 40만 전자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눌려준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 수혜를 받은 건 삼성전자가 아니고 뉴프렉스라는 점, 그리고 뉴프렉스가 이번에 AR 기기 쪽에서 이제 또 그런 부분들도 제가 그 뉴프렉스를 설명해드리면서 언급해드렸는데, 예.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 그 메타의 AR 웨어러블 스마트 안경에 대한 얘기들이 삼성전자도 언팩 행사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3월달에 또 모바일 월드 콘크레스 스페인에서 있는 거 그러네요. 있지 않습니까? MWC가 또 예, 있네요. 그게 또 오. 3월 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모바일 그러한 그 뭐랄까 스케줄 일정을 보시면서 뉴프렉스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호재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게 막 우리 생각대로는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되는 장이니까.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장을 계속 우리는 즐겨야겠죠. 네. 근데 사실 오늘의 히어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그 또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100만 원 눈 네. 앞에 왔는데 네. 근데 다음 주에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100만 원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5만 원, 6만 원? 아, 맞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이전 작년에 용호상박했을 때 그 하이닉스가 50만 원일 때 목표가 1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맞아요. 불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사실 되게 좀 논란 아닌 논란이었어요. 맞아요. 100만 원 얘기가 나오기 네. 시작할 때 네. 아, 그게 말이 되느냐. 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2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을 가 싶었는데 네. 이젠 진짜 그냥 딸깍하면 가요. 네네. 그 최태원 회장이 뭐 하이닉스 2,000조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2,000조요? 네. 근데 이제 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글로벌 시총이 1위인데 네.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10배 오르면서 이제 글로벌 시총 1위까지 간 건데 네. 엔비디아가 그 정도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그랬죠. 예. 네. 근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실적을 잘 내면서 결국 10배 이상 가면서 글로벌 지금 시총 1위인데 지금 하이닉스도 역시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보신다면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그 하나의 중심이었다면 그랬죠. 지금은 메모리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젠스랑이 우리나라 와서 치킨 사주면 치킨 샀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누가 냈는지는 몰라요 아직. 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까지 올 정도로 왜냐하면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서 그 우리 깐부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하고 다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엔비디아 GPU가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HBM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또 HBM에서 가장
좀 기술력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뭐 100만 원은 갈 것 같고 지금 뭐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뭐 160만 원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러다 보면 20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야. 네, 거기서 뭐 오늘 뉴스도 좋은 네. 뉴스 나왔잖아요. 블랙록에서 네네. 5% 지분을 네. 매입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갖고 그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네. 한 15%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연기금하고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블랙록이 5% 잠갔다. 그럼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왔던 사고 부분들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 그렇죠. 공급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그 부분을 $700 받겠다. 이 얘기 나오면서 맞아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깎아줘 갖고 그래서 HBM4 한 $500 한 중반 정도 받을게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700 준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도 받아야지. 그럼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한 40%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네요. 수량도 늘어나지만 금액도 40% 없어야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물량 적죠?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반도체는 빠지면 사야 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사셔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이게 뭐 진짜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계속 즐겨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6,000, 뭐 6,500, 7,000까지 쭉쭉 달려나가는 코스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두 번째 전략을 한번 보면 솔직히 조금은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이요. 최후 통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거예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입니다. 우려. 예.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전면전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저희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애초에 비이성의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안 날 것으로 예상하고 안 났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겠죠. 강시환 매니저님, 예. 어떻게 좀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이게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막 트럼프가 계속 열을 주겠다, 보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도 버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부딪힐 것처럼 완전 거의 주먹을 거의 멱살 잡고 주먹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싸우는 건 맞아요. 싸우는 지금 건 상황이.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왜 이란은 왜 이렇게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에 대응을 할까? 예. 이런 거 봤을 때 이란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결사항전을 하는 이유가 지금 얘네의 정권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이런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내부적으로 소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죠. 보였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는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붙여보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럴 수도 이란도 무기는 있습니다. 네. 뭐 유가에 대한 압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겠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카드가 있다는 거죠. 카드가 있기 예. 때문에 미국도 섣불리 전면전 그리고 물론 전면전이 아니어도 국지전이라도 뭐 할 수는 있을 거 근데 그 섣불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번 주말에 미사일을 쐈다. 네. 전쟁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장기화는 안 될 것이다. 장기화 되더라도 그렇게 정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다. 예를 들면 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그렇습니다.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그때는 금리가 인상하던 시기였어요. 그쵸? 상황이 예, 다르군요. 그리고 물가도 되게 좀 높아 있던 시기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쨌든 시장에서는 무언가 하나만 터져라 이러고 있었던 상황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빵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트리거 좋아. 이때 주가 밀어. 그래서 쫙 내려온 거. 그랬구나. 그렇게 됐던 상황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죠? 금리 인하하는 시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계속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전쟁이 나서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겁니다. 물론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유가는 예. 올라가고 예, 그렇죠, 안전자산의 금으로 자금이 올라가고 며칠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러우 전쟁처럼 그때처럼 시장이 계속 쭉 밀린다.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산업도 그렇고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국제적인 정세의 흐름 전부 다가 시장을 다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이 전쟁 하나
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그러한 우리 글로벌 정시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라든지 뭐 이건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여러 시장 쪽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그 잠시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역시 또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증시가 흔들려서 밀린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3월달에 그 ETF 액티브 ETF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저가 매수에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밀린다, SK하이닉스 밀린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ETF 종목이 밀린다. 지수 ETF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많이 올라가서 언제 사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장 밀리면 같이 ETF 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걸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물론 안 나야 되는 게 전쟁이고 그렇습니다.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난다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의 그때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날지 안 날지를 계속 예상만 하고 뭐 손가락 빨고 있을 건 아니니까 우리가 굳이 참고할 만한 지표라면 사실 저는 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유가의 최근 움직임이 사실 심상치는 않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좀 심상치는 않지만 네. 아마 이제 유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CPI라든가 물가 지표들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지만 최근에 이 지금 물가 지표가 지금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7, 2.5 뭐 이런 식으로. 그랬죠. 이 지금 미국의 이제 CPI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유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잡았죠. 네, 지금 네. 트럼프가 이제 올해 좀 그 금리 인하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제 유동성 정책을 해야 주시장이 좋거든요. 올해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유동성 정책을 피려면 결국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물가를 잡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유가를 잡는 건데 결국은 이 유가가 오를 만큼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관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의 상승 시기는 좀 끝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그때는 이제 한번 유가가 한번 급등은 하겠죠. 그렇지만 뭐 이 유가의 급등이 그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전쟁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이제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고 예. 오늘도 그런 리스크는 좀 있어서 봤어요. 예. 그 WTI 유가 지수 뭐 선물 지수 봤는데 빠지고 있어요. 다시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좀 빠지고 있다. 물론 많은 폭은 빠지고 있진 않지만 66달러에서 지금 65달러로 떨어졌고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코인도 그리고 은 선물 신세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봐서 지금까지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함은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그 WTI 유가라든지 은 시세 그리고 코인 시세를 보시면서 전쟁이 안 나겠구나 나겠구나를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요즘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은근히 약간 수혜 아닌 수혜를 받는 게 저는 조방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방산주가 최근에 또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지금 진입하면 안 되겠네요. 오히려. 아니요. 그게 이제 뭐 단발 오늘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올라갔는데 그 동안에 이제 방산주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냐면 예전에 방산주 하면 남북 간의 그런 약간 미묘한 긴장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막 좀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좀 심화됐다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뭐 저기 이스라엘 쪽에 그런 하마스 쪽에 그런 쪽에 긴장 쪽에서 올라가던 그러한 종목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제 업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 시장이 냉전 시대를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평화 배당금 시대라는 그 부분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미국과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는 평화 배당금 시대였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그쵸.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화학고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과 대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중동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화학고들이 하나씩 있는 부분이기 이건 때문에 그냥 흐름이군요. 네, 다시 재무장해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 그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평화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재무장해야 될 트렌드가 왔기 때문에 방산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긴장으로 인해서 잠깐 들어간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주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수년간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5년도까지 이어졌던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뭐 그다음에 LIG 넥스원 등등의 뭐 한국항공우주 이러한 우리나라의 빅4 방산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수주 잔고가 이제는 26년도부터 실적으로 찍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나라 K방산에서 지금으로부터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 방산주가 한 10배 정도의 밸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20배, 30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방산주, K방산주의 메리트는 정말로 뛰어나고요. 그 한마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화 배당금 시대, 이제 평화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평화 배당금 시대 때 많은 서방 국가라고 했을 때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그러한 무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그 무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생산 라인을 줄여왔어요. 근데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는 생산 라인을 줄일 수가 든든하죠, 없죠. 뭐.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재정비해 놓고 이런 상황이 그리고 또 무기를 개발해 놓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많이 잘 만들고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필요로 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어쨌든 직접적으로 쏴야 되는 건 재래식 무기니까 그런 분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대처할 수 없는 K9 자주포에 대한 부분들 어떤 나라도 K9 제 자주포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러우 전쟁을 보고 많은 전쟁을 보면서 자기 나라의 그 견인포를 바꿔야겠다. 예. 미국에서조차 자주포로 바꿔야겠다. 그 중에 후보군이 K9으로 지금 뽑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우리나라의 K 방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거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자국의 국방을 책임지기 위해서 국방력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는 K 방산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엔 그럼 어떻게 되겠냐? 긴 호흡을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예. 단발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잠깐 올라가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잠깐 테마로 올라가는 거에 접근하지 마시고 네. 눌렸을 때 그리고 지금 여전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방산주가.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천천히 매집하는 순간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 건 좋은데 빠르게 수익 내겠다라는 마음은 좀 접어두시고 올 한 해 잘 모았다가 올해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한 번 더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시면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방산주도 뭐 결국에는 반도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략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전략은요. 순환매 확산인데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전략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와, 이게 진짜 저는 이 정도의 임팩트를 줄 줄은 몰랐는데 보니까 금융주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연초에 항상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쯤에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코너에서는 소개를 하지 못했지만 예, 제가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을 때 저 배당주를 사야 된다. 배당주는 항상 뭐 은행주나 증권주 이런 거를 항상 우리가 그런 이제 배당이 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항상 연초에는 은행주, 증권주가 항상 좋았다. 실적도 항상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연간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항상 실적 갱신했던 건 금융주, 은행주이기 때문에 잘 갈 거기 때문에 이걸 사두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두고서 좀 꽤 수익이에요. 30% 수익인데 그건 저희는 몇 개월을 끌고 30%인데 그쵸. 이건 뭐 오늘 하루에 단기에 그냥 해. 상한가를 가고 예. 뭐 이런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참. 자,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증시가 5,800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가야 될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은행주, 금융주, 증권주 전부 다 보험주까지 합쳐서 저 PBR 종목이죠. PBR이 1이 안 돼요. 그렇죠?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800인데 1이 안 네, 돼요? 1이 안 돼요. PBR이 1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돈을 못 버는 게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요. 근데 0.6, 0.8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5,800까지 지수가 끌어올렸을 때 이제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데이비드 데커라는 사람도 우리나라 코리아 ETF 샀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더 그 5,800을 넘어서 더 가기 위해서는 은행주, 금융주, 보험주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수순은 맞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스타트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지금부터가 스타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은행주, 금융주 더 사야 되냐? 네. 더 봐도 되냐? 네. 저는 더 봐도 된다고 봅니다. 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더 올라가느냐를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약간 모험일 것 같고 여전히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상한가 간 적도 많고 어저께는 네. 증권주 오늘은 보험주가 갔는데 그래도 PBR이 1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버는 그러한 걸 봤을 때 PBR 최소한 3, 4까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3배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가야 한다 봐야 되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제되고 제가 봤을 때 그 코스피 연말에 7,000도 넘어갈 것 같거든요. 7,000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연말까지 봤을 때. 그렇다고 네. 한다면 거기에 받쳐주는 그러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금융주, 보험주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긴 호흡을 바라보시면서 분할매수 하시길 또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올라갔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장 막판에 끝나고 3차 상법 개정안 뭐 통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다음 주에 이제 본회의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통과되고 나서 본회의 들어간다면 약간 차익 실현 물량 나올 겁니다. 그때 하나씩 급한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은행주는 안 망하니까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 핫한 뭐 퇴출되는 기업은 전혀 아니니까 그냥 툭툭 사두시는 개념으로 하나씩 사두신다고 한다면 과거에 은행주를 사서 답답했던 그러한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은행주 사둬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잘 사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소위를 하네요. 통과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2월 안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금융주 사도 된다까지만 말씀해 주셔서 이호근 매니저님께는 그냥 종목 하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일단은 이제 저도 요거 조금 얘기하고 아, 좋아요. 종목을 예. 할게요. 예.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금반지, 아, 그러네요. 금융, 반도체, 지주. 지주사. 예.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는 지주사까지 좀 합류할 맞아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금반지 얘기했고 왜냐하면 이제 금융주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얘기했을 때 예. 공약으로 그때는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는 예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어떤 걸로 5천을 가느냐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밸류업으로? 네, 네. 상법 개정.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이제 밸류업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 이제 못 갔죠. 네. 왜냐하면 법은 그대로 두고 그냥 말만 밸류업을 했으니까. 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종목들이 원래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이 종목들이 올라서 5천을 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갔어야 됐네요. 그러면. 그거 많이 가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천 올려놓고 또 이 종목들이 가면 뭐 10,000포인트도 갈 수 있지 않나.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리고 말인지. 예. 하여튼 생각보다 이번 장은 많이 갈 것 같아요. 많이 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네네. 과거에는 이제 이거를 부동산이 흡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부동산을 주식시장이 누르고 지금 있으니까. 네. 주식시장이 이거를 흡수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 부동산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그랬죠. 네, 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될 것 같다. 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마도 이제 3법 3차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배당 분리과세하고 자산 소각이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신영증권. 오,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를 딱 찍어주시네요. 네, 그냥 신영증권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저 PBR이고, 일단은 이제 증권사니까 이제 배당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사주 보유율이 지금 상장사 중에서 1위예요. 보유 5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 자사주를 소각하게끔 하는데, 네. 물론 이걸 다 소각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소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아마 이제 신영증권이 지금 이 자사주가 많은 이유가 대주주 지분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지분 방어 역할 뭐 이제 이런 역할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사주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또 M&A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영증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맞아요. 여전히 더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만 3천 원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아니 아까 제가 무방 때 신영증권 얘기했더니 막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저희 방송 일찍 할 걸 그렇죠? 제 무방을 요즘 미국 사람들도 그런가 보네. 예, 신영증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한 신영증권과 금융주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에 나왔던 그리고 두 분 매니저님들의 종목픽 보면서 AS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